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공식화되면서 비핵화 후속 협상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 현지 시찰에서 열을 올리면서요 경제 개발에 이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있었던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시찰에서 간부들을 향해서 아주 매서운 질타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죠.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국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 식으로 하고 있으며 숱한 단위들에 나가보았지만 이런 일꾼들은 처음 본다고 오막에 지적하시었습니다. 자, 보통 공개되는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 모습은 상당히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보통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마국간, 땜때기식, 그리고 이런 일꾼은 처음 본다. 이런 거를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지에 있는 화학섬유공장 또 방직공장을 찾아서 관련자들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좀 볼 수 없었던, 최근에 볼 수 없었던 맞습니다. 표현인데요. 예,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 또 마구잡이 이런 표현들을 썼고, 이런 일꾼들은 처음 본다라면서 이 화학성과 내각의 지도 통제 능력까지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올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의 산업 시설을 시찰한 건 처음인데, 예,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상황에 대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가 당분간 계속 지속이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떤 내각에 돌리기 위한 행보를 또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저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대규모 숙청도 많이 있었는데 과연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기 몸살로 연차 휴가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몇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네,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 평소에는 음성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었는데 목소리가 살짝 쉰 듯하고, 자,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이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 이런 그래서 좀 민망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달부터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 본격 시행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주 52시간 근무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좀 강조를 했고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실제적으로 시행 초기에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서 이제 기업의 부담을 낮췄으니까 앞으로 노사정이 협력을 해서 후속 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기구 평균보다도 연간 300시간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이런 현실을 이제는 좀 바로 잡아야 한다라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업무 복귀한 대통령께서 이제 주 52시간 근무 실시 강조하고 나섰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주 52시간을 가지고 정부하고 여당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이제 이미 실시는 됐지만, 예,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1월부터 이제 하겠다. 예. 그러니까 법 시행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처벌은 6개월 유예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단속도 안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권 스스로 이 법이 바로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인식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의 산업구조상 계절적으로 일감이 많이 몰리는 때라든지, 또는 수출을 우리가 주로 해서 먹고 사는데, 예, 수출의 경우에는 주문하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맞춰주십시오, 그렇죠, 라고 납기를 제시하면 우리가 그걸 싫다,
52시간 때문에 안 된다 이럴 수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특수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탄력 근무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업계 쪽의 요구였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해보자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뒤늦게라도 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면 예. 그렇다면 당정청이 이 보완과 관련해서는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보완은 업계의 요구에 따른 보완이기 때문에 우선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장관하고 이 민주당 집권당 원내대표가 무슨 저기 좀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이 공방을 벌이는 듯한 예. 뭐 직접 둘이서 대면해서 논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연출되니까 예. 사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법여권의 문제의식인데 예. 그리고 이 보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저 두 사람이 저렇게 공방하는 모습이 먼저 이렇게 다가오면 예.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정부가 이 당정청이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맞게 보완해 주겠구나. 이걸 업계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예. 저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 어떤 그 내연의 모습이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 교수님. 네, 당정 간의 협의라든가 또는 당정청 협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서로 맞습니다. 협의해서 이 일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당정협의나 당정청 협의의 중요성인데요.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탄력 근로제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훨씬 늘리면서 기업의 현장의 어려움들, 자영업자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당이 반응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김영주 장관의 경우는 근데 또 이처롭게도 두 사람 다 노동계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나 예. 김영주 장관 다 노동계 출신이거든요. 예.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데 역시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만일의 경우 6개월로 늘리고 또 단속 처벌도 유예할 경우에는 이 정책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단속 처벌은 지금 6개월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당정 간에 계속해서 그런 이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또는 정책의 불협화음을 내놓기보다는 사실은 주무장관과 당의 원내대표 만나서 사실은 협의를 하고 예. 거기에서 서로 합의점들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이것을 공식적인 틀로 뭐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발표문을 내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역시 이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입장 또 현재 업계의 입장, 자영업자의 입장 다 예. 여러 가지 공감대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두 사람 장관과 원내대표 만나서 서로 협의한다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정책의 불협화음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뭐 업종에 따라서는 1년으로 좀 연장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 다 또 노동계 출신, 노동계에 아주 잔뼈가 굵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의 귀도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김 교수가 이제 답답한 심정으로 예. 좀 만나라. 집권당 원내대표와 노동부 장관이 만나서 풀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예. 이게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풀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적 상황 늘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처 간에 또 당의 입장과 아니, 정부의 언제든지 입장 간에. 생기는 게 갈등이죠. 예, 그렇죠. 예. 이때 이걸 조정하는 기구가 어디냐? 예. 청와대 정책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네. 청와대 정책실의 기본 임무가 부처 간 업무 조정이라고 그렇죠.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청와대 정책실이 정말 정책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이건 대통령의 주 관심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며칠 아프고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그 얘기를 바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정책실이 제대로 가동만 돼도 이런 볼상사나운 모습을 국민들 앞에 노출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예. 그 점에서 저는 청와대 정책실 제대로 가동하고 있냐. 예. 이것이 지금 좀 점검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총리실에서도 이제 업무 당연하죠. 부처별로 이런 협의를 잘 하니까 총리실 포함해서 청와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자 측의 목소리, 노동계 측의 목소리를 잘 좀 화합하는 그런 결론을 잘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요, 신공항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고돈, 송철호, 김경수, 부울경 당선자 3명이요. 신공항 건설 논의를 위한 TF를 꾸렸다. 그런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은요,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김해 공항 확장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 전 이 신문을 봤을 때 방송을 봤을 때 세 사람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대개 모든 언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자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만드는 것에 자신은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에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기까지만 합의를 한 것이지 어떤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덕도라는 부분을 신공항을 하자라고 명시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자신과 김경수 지사는 거기에 반대를 했다. 그래서 특정 지명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 이름을 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은 가덕도라는 이름을 넣자고 하고 울산과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그건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 그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근데 TF를 구성을 했다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TK하고 PK하고 이제 공항 가지고 예전처럼 다시 한번 세게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동남권 신공항 얘기할 때도 가덕도냐 밀양이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덕도와 밀양을 놓고 보면 경남지사가 가덕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울산시장이 특히 가덕도를 얘기하는 건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표가 있었을 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MOU부터 맺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 그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랬는데요. 저는 송철호 시장이 너무 늦지 않게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거돈 시장은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는 저거는 주장할 만한 일이지만 김경수 경남지사나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좀 전혀 뜬금없는 좀 생뚱맞은 얘기로 지역 구민들한테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뭐 이명박 박근혜 또 그 이전 정권 13년간 끌어왔던 일이니까요.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결론을 못 내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던 문제를 이제 이 단체장, 이 당적이 같다고 해서 세 사람의 단체장이 이걸 예컨대 뭐 가덕도 신공항으로 하자고 결정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점에서 저는 이 늪에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송철호 당선자가 발을 뺀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잘한 입장 표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거돈 부산시장한테 두 분이 살짝 좀 강한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서로 간의 내부에서 뭐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정말로 가장 중요한 현안 아니었습니까? 서로 간의 기본적인 협의의 틀들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으로 전체의 틀들을 만들어 간 거고요. 아마 서로의 선거 시절에는 선거를 할 때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입장은 있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전체 영남권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해공항에 대한 이것을 더 확장해서 더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의 필요성 그리고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 있고 또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특히 새 이 지역의 이 지자체장이 모인다고 해서 해답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기본적인 틀들, 합의의 틀들은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합의의 과정을 만들 수 있는 틀들이 됐고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혼선이 있어 보이지만 기본적인 합의의 틀들을 가져가면서 정책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TF를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TF를 무슨 출범을 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추진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보였었는데 지금 그거는 오 시장님만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송철호 시장이나 아니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뭐 100%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이런 그동안의 합의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제기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과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서의 TF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만약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21세기 민주주의를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지역민들이 뭐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예. 또 새로운 지자체 이 행정부가 각각 각 지역마다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저는 점검해보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판단. 예. 근데 여기서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미 2년 전에 결론이 나서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새로운 합의를 위한 맞습니다. 수계 과정으로 볼 게 아니라 평지풍파로 봐야 된다고 제 생각이 예.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평지풍파가 정말 심각하게 갈 뻔했는데 너무 늦지 않게 발을 잘 뺐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점검을 해봐야 특별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최대 변수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이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거란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일찍이 예전부터 이번 전당대회는 이해찬이냐 아니냐로 귀결될 거다.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도 이해찬 정치 출마한대 안 한대. 출마할까 안 할까? 이게 이제 관심사항이거든요.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밝힐 수 없고 제 감으로는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감 뭐 틀릴 때도 많이 있긴 했었지만 감으로는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내 민주당 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찬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럼 감이 맞는 거네요? 예, 정 전 의원이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출마는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는 상태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최재성, 전해철 의원 등 이른바 친문그룹의 지금 단일화 움직임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친문그룹의 단일화 움직임 속에서 86그룹이라고 통칭되는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우리도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의 출마 선언이 나온다면 지금 민주당 8월 25일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판도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친문 진영의 좌장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찬 의원이 전당대회 등판한다면 민주당 전대 구도 정말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김부겸 장관의 선택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는 출마는 자유지만 당선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제 느낌인데요. 우선 2년 전 총선에 김종인 비대위 때 대표적으로 인적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천을 못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 후에 무소속 거쳐서 다시 입당을 해서 지금 당내 최다선으로 돼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해찬 의원이 총리 시절에 보여줬던 아주 강하게 추진해가는 이 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꼭 달가운 일일까, 바람직한 일일까. 예컨대 이것이 방향이 맞고 코드가 맞을 때는 굉장히 시너지를 내겠지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상당한 분란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많은 이 카드라고 청와대 쪽에서 판단할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 쪽에서 또 정부 쪽에서. 그다음에 지금 김부겸 장관은 그래서 사실은 송구합니다라고 이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그러나 이해찬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출마 의사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를테면 정말 옹립하고 추대하듯이 전대를 치를 수는 없다면 누군가 대항마가 필요하다. 그 점에서 친문 세력의 단일화 카드도 대항마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김부겸 장관을 정말 전대 출마시키는 것도 대항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86그룹 쪽에서나 또는 청와대 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접는다면 오히려 전당대회는 친문 중심으로 좀 간략하고 간명하게 치러지겠지만 출마를 최종 결심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전대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전대 그리고 청와대 쪽이나 당 쪽이나 정부 쪽에서도 다 계산을 다시 해야 되고 또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전 도지사 같은 차기 대권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네요. 이번 당권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대권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 갈 수도 있다. 전당대회 흥행 면에서는 두 분 다 출마하는 게 당연하죠. 예.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빅 이벤트가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전당대회 흥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과연 문재인 정부가 1년을 지나서 향후의 성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 과연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 지표에 맞춘 당청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을 또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부겸 장관의 경우는 사실상 카드는 거의 접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출마를 해서 더군다나 장관직을 이제 그만두고 나와야 되고요. 예. 또 출마를 해서 된다면 결국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사인이 있었다는 초기에 김 장관 발언과 같이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당청 관계, 이런 수평 관계,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역시 성공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그 역할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김부겸 장관이 뭐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큰 실수였다. 큰 실책이었다라고 본인도 판단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런 논란들이 김부겸 장관을 좀 어렵게 만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 카드는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본 것은 87년 50 청문회 때 그 똑똑했던 이해찬 의원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예. 지금은 이미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보다 더 젊은 당대표가 사실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됐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올드한 이미지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추진력과 친문 자장으로서의 강한 목소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사실은 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예. 저는 이해찬 의원이 강한 출마의 의지는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아직까지도 이런 이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는 반반이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출마를 할 경우에는 도리어 전대 흥행의 요소는 되겠지만 도리어 당의 그런 훨씬 더 많은 민주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제약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해찬 의원이 마지막까지 좀 고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은 출마했을 때 뭐 그렇게 후한 평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제 감은 뭐 주로 틀립니다만 나오면은 충분히 당 대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당 대표 가능성 두 분 다 좀 낮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 친문 그룹이 거의 뭐 70%를 점할 정도로 주된 그룹이긴 하지만 지금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결국 예. 대통령과 당청 관계를 더욱더 강한 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도리어 대통령보다 그렇군요.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실은 예. 내부 그룹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과연 전당대회 어떤 식으로 흥행이 되고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내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내부 갈등 고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안상수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8월 말 전에 여긴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선거 참패하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당 지도부 구성한다고 호소를 해봐야 또 이제 당권 싸움으로 돌아다닌다 이럴 거고 조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역시 그 부분도 뭐 아주 극소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연스럽게 내년 1, 2월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상수 위원장 내년 1, 2월 전당대회 제시하고 있는데 친박계는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기 전대 열자 이런 입장인데 결국엔 뭐 이런 게 다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직접적으로 공천과 관련됐다고 하기에는 예. 그 시기적으로 너무 좀 시차가 있습니다. 예. 공천은 아무리 빨라야 2019년 12월 그렇죠. 2020년 1월, 2월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전대는 굉장히 늦춰서 잡아도 지금 안상수 준비위원장의 얘기는 굉장히 늦춰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내년 1월, 2월에는 전당대회를 한다는 뜻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벌써 공천과 자꾸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고민하는 것은 좀 별로 저는 이제 권하고 싶지 않고요. 예. 오히려 어쨌든 당을 혁신해서 뭔가 정상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비대위원회를 한다면
이 비대위원회는 사실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하나는 충격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충격 효과가 없으면 그게 비대위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것은 비정상 상태니까 이 비정상 상태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이거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임팩트와 짧은 기간 내의 활동, 이걸 통해서 정상 지도부가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비대위의 역할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이 임팩트 있게 뭔가 비대위를 꾸린다는 것은 이미 많이 김이 빠져버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최대한 그 과도기 상황을 짧게 하고 정상 지도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제시하는 1, 2월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길다. 이게 꼭 조기 내일 모레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좀 느슨하고 늘어지는 비대위로 과연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대위 역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레드카드를 받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적 혁신을 해내야 되고 가치의 혁신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 그런 과제까지 안았습니다. 그러면 인적 청산이 어디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결국은 과거에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그런 친박 의원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혁신 비대위가 만일의 경우 길어지게 될 경우 그 역할은 결국 친박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내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박계로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거고요. 이것이 길어진다면 결국 공천의 문제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로서는 아주 강한 반발, 더구나 김성태 대행이라든가 또 김무성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무래도 친박계에 쏟아지는 압력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친박계가 향후에 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당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비대위 내부에서는 결국 당의 이 향후에 활로를 놓고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또 친박계 비박계의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고 박사님과 최창열 교수님이 며칠 전에 이 비대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총선이 너무 오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대위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 좀 어정쩡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 후보를 놓고 뭐 연일 새로운 이름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 이름들도 보이는데요. 국민의사라 불리는 이분 이름도 거론되고요. 또 예전에 한국당을 이끌었던 분, 뭐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분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권 쪽에서 영입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요? 네, 그건 좀 그런 건 자, 이국정센터장 이름까지 나온 상황. 그런데 이회창 전 총재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1997년 그리고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서 이제 패배를 했고, 2007년에 이제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자유선진당을 창당했던 인물이죠. 이회창 전 총재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언제적 이회창이냐? 그럼 당이 여전히 20세기로 돌아가자는 거냐? 올해 이제 83이거든요.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김영호, 박관용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의 후보군을 놓고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40여 명 명단을 다음 주까지 한 5명 정도로 압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명단 속에는 도올 김용욱 선생이라든지 좀 아까 나왔던 이국정 아주대병원 센터장 등도 좀 포함이 돼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상수 비대 준비위원장께서 이렇게 일부러 당이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밝은색 옷을 좀 많이 입고 체크무늬 옷을 입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옷을 어떻게 입냐고 해서 당이 변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몸과 마음이 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